콧날이 유난히 오뚝한 박병장은 눈에 쌍꺼풀만 있었다면 장동건보다도 더 이기적일 뻔했다. 그의 군대 생활은 활기찼으며 늘 거침없는 하이킥이었다. 동기와 후임들은 물론 갓 전입해온 신참들도 일주일가량만 그와 같이 생활하게 되며 여지없이 그를 좋아하게 될 정도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성격 또한 바르고 따뜻했다. 조금 과장을 하자면 부대 내에서만큼은 유명 연예인들처럼 그렇고 그런 화제거리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박병장이 말이지. 대대 사격대회 시가지 사격에서 10발 모두 명중을 시켰거든. 그런데 그가 명중시킨 표적을 보니까 글쎄 스마일이 그려진 거 알아? 박병장 면회 온 여자 말이야. 못 봤지? 하얀 야구 모자를 꾹 눌렀었지만 난 알아봤어. 분명히 박은혜였어. 대장금에 나왔던 그 여자 배우. 박병장 말이야. 입대 전에 이미 전시회를 연 현역 조각가라던데. 집은 얼마나 부잔지 청담동에 박병장 명의로 된 오피스텔 한 동이 있다는 거야. 시세가 좋기 30억은 간다지 아마. 대기업 계열사 사장 아들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박씨 성을 가진 대기업 회장이 누구더라? 대략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부대 주위에 나돌았다. 이달 초 일병으로 진급한 나조차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만큼 무성한 박병장에 대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많은 소문이 나돌았으니 사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헛소문인지 무척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어쨌든 내가 지금껏 지켜본 바로는 그는 어떤 일에도 생색내거나 허세 부리지 않았고 항상 다른 일을 먼저 배려했으며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하곤 했는데 그 결과는 항상 부대원들에게 경이로운 감동 그 자체로 다가왔다. 한 번은 코참병들이 침상에 누워 주말 텔레비전 프로를 장악하고 거의 공회에 가까운 소음을 쏟고 있었는데 때마침 등장한 박병장이 푸짐한 간식거리를 내걸며 코참병 족구 경기의 후원자가 되어 상병 이상 되는 코참들을 연병장으로 내몬 후 나머지 후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고 게다가 관물대 깊이 간직해오던 올드팝 명곡 CD를 틀어주면서 전문 DJ 뺨치도록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청산유수처럼 풀어내 후임들의 감탄을 이끌어내곤 했다. 카펜터스로 시작되었다는 그의 올드팝 사랑은 각별했는데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연주했던 그룹 이글스와 디스코 열풍의 주역인 비지스 그리고 쿠바 2세들로 이루어 라틴 팝을 주도했던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이야기까지를 듣고 있노라면 그룹의 보컬을 담당했던 글로리아 에스테판이란 여자 가수의 탄력 있는 모습이 눈앞에 선할 정도였다. 정말 신기하고 궁금할 따름이었다. 고작 나보다 2살 많을 뿐인데 저토록 인품과 소양과 예인의 기질이 남다른 낭만주의자를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박병장 앞에선 우리 모두는 아이였다가 제자였다가 청중이기를 거부하지 않았다. 결국 순식간에 팬클럽이 만들어질 정도의 유연한 카리스마는 매 순간 신비한 마력을 뿜었고 모두는 그 분위기에 절로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무반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렀던 주번 사관이나 장교들조차 주말 내무반의 고고한 올드팝 강의를 접하게 되면 슬그머니 내무반 침상에 엉덩이를 걸친 채 박병장의 마술 같은 이야기에 빠지기 일쑤였으며 그러다 보면 자신이 무슨 일로 내무반에 들렀는지도 깜빡 잊은 채 머리를 갸우뚱대며 밖으로 나가다가 겨우 할 일을 생각해낸 후에 다시 되돌아오는 멋쩍은 해프닝을 자주 연출하기도 했을 정도였으니 내가 인생을 헛산 것인지 박병장이 특출한 사람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은근히 생겨난 질투심에 가끔 다른 전우들과 함께 그를 씹는 자리에서 말을 거들다가 스스로 놀라 얼굴을 붉힌 적도 있을 정도였다. 고작 소인배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한 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다. 곧 이성을 되찾아 관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렇게 봄날은 지나갔고 굳이 남은 것이라곤 힘들었던 유격훈련의 참담한 기억과 축구 시합을 하다 넘어져 다친 무릎 아문자리의 가려움 뿐. 어느덧 반갑지 않은 여름이 박병장과 그의 동기들에게 전해줄 제대 특명이란 소식을 안고 들이닥쳤다. 내무반의 몇몇은 환호했고 대다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은 분명히 꾸덕꾸덕한 여름의 속살마저 식혀줄 박병장이란 톡 쏘는 청량음료를 잃게 된다는 의미와 또다시 소란스러워질 주말의 내무반 풍경을 분명히 떠올렸을 것이다. 드디어 서열 1위로 오르는 고참들만이 아이 같은 환호 속에서 그렇게 대다수는 알고 있었다. 정말 봄날은 갔다는 것을.
맹위를 떨치던 혹독한 겨울만큼이나 뜨거운 화천의 여름이 왔다는 것을. 박 병장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제대 특명지를 손에 받아든 바로 다음 날부터였다. 점점 말수가 적어지기 시작하던 박 병장의 얼굴은 마치 표정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날이 갈수록 굳어갔고 눈동자의 총명한 기운도 흐려져 갔으며 나 같은 한참 졸병에게조차 소대장에게 인사하듯 머리를 조아리는 등 평소 그답지 않게 행동했다. 제대라야 기껏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그는 뜬금없이 2주먹 크기만 한 나무 토막을 어디선가 구해와 조각칼을 분주히 놀려대며 열심히 깎아대기 시작했다. 그의 나무 조각 작업은 보통 1달 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가 나무를 이용해 평소에 조각한 몇몇 작품은 이미 연대장실과 대대장실에 전시되는 영광을 누렸고 특히 길쭉한 소나무 가지를 이용해 만든 M16 소총의 모형은 그야말로 예술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대단한 조각이었다. 소나무의 주 가지와 잔가지의 절묘한 형태를 이용해 소총의 모든 구성물을 패러디하듯 축소와 과장을 곁들여 깎아낸 후 완성품을 불에 구석구석 크슬려 사포를 이용해 다듬어내더니 리스를 칠하고 말리기를 여러 번 반복한 뒤 내무반 정중앙의 텔레비전 위에 올려놓아 모두를 감탄시켰었다. 그 나무 모형은 결국 대대장의 내무반 순시 때 무언의 압수를 당했는데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연대장은 또 사령관께 선물로 드렸다는 소문이 돌았고 결국 3박 4일의 특별 휴가가 박 병장에게 보상금처럼 주어졌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휴가자는 성일병으로 급격히 변경되었고 성일병은 몸이 편찮은 고향의 노모 병문안을 갈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를 얻게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휴가 당일 성일병이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박 병장에게로 와서 거수 경례를 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박 병장의 등 뒤에서 뿜어나오는 예수나 부처의 초상에서나 나타나던 후광을 보았고 그의 끝간데 없는 남다른 배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 병장은 그런 사람이었다. 어쨌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를 두고 주변에선 벌써부터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약간 맛이 갔다는 둥, 원래 정신분열증이 있었다는 둥, 집안이 졸지에 망해서 제대 후에 처신이 막막해졌다는 둥. 팬들의 변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변해간다. 내가 보기에 박 병장은 어떤 큰 고민을 참아내며 에서 딴청을 부릴 때 나타나는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이제껏 익숙하게 지내온 모든 것들과 어색해한다는 점이다. 여기저기 처음 와본 곳처럼 부대의 구석구석을 이리저리 살펴본다거나 자신이 쓰던 부대 보급품들을 다른 이의 것처럼 어색해한다는 것 외에도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모든 병사나 장교, 하사관들을 대하는 태도가 갓 전입해온 신병처럼 혼란을 느끼며 낯설어했다. 처음엔 수군대기만 하던 주변에서 박 병장에게 다가가 이런저런 질문을 은근슬쩍 떠보기도 했지만 굳게 닫힌 박 병장의 입은 열리지 않았고 모두를 답답하게 했다. 같이 제대 특명을 받은 동기들도 그런 박 병장을 점차 멀리했고 그의 직속 후임인 상병들조차 그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도 박 병장의 나무 조각 작업은 꾸준히 계속되었으나 이제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거의 무관심한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잘나갔던 박 병장이 불과 일주일 만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을 지켜보는 세상은 원래 그렇게 무서운 법이다. 자신과 다른 타인을 자신과 비슷한 타인과 협력을 이뤄 배타적으로 대하기 일쑤였고 공동의 애기심으로 뭉쳐 상처를 주기에 급급했다.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음이 분명한데도 무슨 커다란 문제라도 생긴 것처럼 관심과 걱정으로 가장하며 어떻게 좀 해보라는 요구를 서로에게 밀었는데 그런 모습들은 타인의 취향을 인정하지 않고 말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극성스런 동네의 그런 아줌마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박 병장의 그런 상태는 당연히 부대 행정반에도 알려져 결국 소대장과의 개인 면담으로 이어졌다. 운동복 차림으로 촉구를 하기 위해 연병장에 모여있던 토요일 오전 나는 물주전자를 옮기고 있었는데 축구공으로 드리블 연습을 하던 서상병이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다. 박 병장님,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 듯 엉거주춤한 걸음으로 노트를 옆구리에 끼고
행정반을 향해 가는 박병장의 구분 등에 족구 경기를 준비하던 사병들의 모든 시선이 부담스럽게 얹혔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군화를 끌듯이 걷고 있는 것으로 봐선 어떤 상념에 빠진 듯 보였으나 그의 발걸음에 매달려 억지로 끌려가는 듯 보이는 그림자의 무게감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아니면 무엇을 넣었는지 유난히 볼록하게 처진 박병장의 바지주머니 때문일지도.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연병장은 벌써 눈부시도록 하얗게 내리쬐는 초여름 햇볕으로 달궈지기 시작했고, 신록을 채비하는 부대 주변의 산속 어느 나무에선 섣부른 매미가 맴맴거리며 날개를 떠는 소리도 간간히 들려왔다. 그날 저녁 소대장은 다른 전역병들보다 먼저 박병장의 총기를 회수해갔고, 모두는 박병장의 정신상태를 의심한 판단하에 내려진 조치라 생각하여 쉬쉬하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다. 그날 이후 완전히 입을 닫아버린 박병장은 더는 나무를 깎지 않았고, 그가 뭘 조각했는지 또 완성이나 한 건지조차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의 제대 사흘 전 일이었다. 박병장의 텅 빈 관물대는 공허감으로 가득했다. 제대 직전 그의 당혹스러웠던 보름 동안만 제외한다면 그는 사려 깊은 명쾌한 군인으로 호감 가는 훌륭한 타입의 전형이었다. 내가 전입해온 날부터 지금까지 비록 짧은 기간을 그와 같이 지냈지만 압축적으로 존재한 많은 흥미로운 사건들은 박병장이 있었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없는 내무반에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럭저럭 지루한 부대 생활이 하루하루 이어질까?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을 부각시켜 억지 신드롬을 만들어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까? 어떤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닥치게 될지라도 박 병장이 남긴 큰 여운을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다. 그가 우리의 뇌리에 각인시킨 젊은 날의 무모한 열정에 낭만을 가미한 풍요로움, 그가 존재하는 동안 잠시라도 느꼈을 나를 포함한 후임들의 자기 성찰은 앞으로 부대 내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는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행동하는 양심과 판단으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다. 군대는 원래 이런 곳이란 편견을 바꾸려 하기보단 이렇게 유용한 시간일 수 있다는 장을 펼쳐 보였었다. 낭만이 깃든 그의 명석함은 넘치지 않았고 유유히 흐르기만 했었다. 나이보다 앞서가는 그를 보며 우리 자신들도 깊은 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 언젠가 우리들이 고참이 되어 내무반을 이끄는 선임이 되어 있을 때면 무언가 많이 달라진 의식 있는 부대 조직원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의 소신에 근접한 군인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언젠간 달라진 부대원들의 경향을 지켜보며 박병장을 결코 잊지 못한 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선체로 잠시 생각에 잠겼던 나는 아무도 없는 내무반을 한 바퀴 빙 돌아 나오다가 무심코 뒤를 돌아봤다. 내 시선은 저절로 박병장의 관물대를 다시 한번 유심히 훑었다. 잘 정돈돼 있는 그의 담요와 매트리스 사이에 삐죽 튀어나온 낡은 노트가 문득 눈에 들어왔다. 평소 일기를 써오던 수양록 같아 보였는데 제대 관물을 정리하던 박병장이 깜빡 잊은 모양이었다. 지금쯤이면 저녁 신고식이 끝났을 테고 제대병들이 정문을 통과할 시간쯤 된 듯했다. 난 황급히 수양록을 챙겨들고 연병장으로 뛰어나가 주위를 둘러봤다. 하지만 사방 어디에도 저녁 신고를 끝낸 제대병들은 보이지 않았고 초여름 오전 햇살만 눈부시게 눈에 들어왔다. 벌써 정문 위병소를 통과했을 거란 생각이 든 나는 연병장이 그대로 선 채 들고 있던 박병장의 수양록을 조심스레 펼쳤다. 지난 보름 동안의 당황스러웠던 일들을 그는 도대체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내용의 일기를 쓰고 있었는지 무척 궁금했다. 그러나 거기엔 예상과 달리 그의 일기 따윈 전혀 없었고 습작으로 보이는 소설 같은 글들만 빼곡했다. 전장의 아침? 제목이 그럴싸한 것이 꽤 묵직한 소설 같아 보였는데 분량도 꽤 길어서 중편은 좋게 돼 보였다. 야,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이네. 꾸준히 해오던 조각뿐 아니라 틈틈이 소설까지 썼다. 도대체 언제 이런 걸 쓴 걸까? 수양록을 모로 세워 휘리릭 튕기다가 맨 마지막 장에서 멈췄다. 그러자 펼쳐진 수양록의 하얀 속지 위로 눈을 찌르는 강한 햇빛의 반사광이 빈혈 닮은 어지럼증을 끼얹다가 눈앞을 침침하게 만들더니 차츰 밝아지며 머리 위쪽으로 사라졌다. 혹시 진짜 빈혈은 아닐까?
나는 잔뜩 찌푸린 얼굴에 가느다란 실눈으로 천천히 수양록의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